다스리는 데 편하고요.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평온과 해탈이다. 자유로움, 영원한 자유와 평온함, 잔잔함, 깨끗함, 항상함, 무엇이든지 가능함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에서는 빈부의 차가 다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외모의 차이도 다 있지만 진실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상락아정만 있다. 나의 본래 마음은 깨끗하다. 본래 마음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다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이제 컨셉을 늘 갖는다면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저는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좀 편해요, 마음이.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생각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아니면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세요.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서 나오는 대로 해탈이 그런 거예요. 자, 해탈, 참해탈은 그렇지 아니야. 또 해탈은 허무다. 여기서 좀 특이한 개념이 나오죠. 허무라 하나니 허무는 곧 해탈이요. 해탈은 곧 열애요. 열애가 허무여서 지어서 만든 것이 아니며 짓는 것은 성곽이나 누각이거니와 참해탈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해탈이 곧 열애다. 해탈은 허무라고 하는데요. 여기 허공할 때 허자에 아무것도 없을 무자입니다. 이제 허무하다라는 그런 허무랑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허무하다라는 건 참 인생이 참 쓸모없다 뭐 이런 것이 허무인데 여기서는 허공과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들을 허무라 합니다. 참 해탈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으니 그러므로 해탈은 곧 열애이며 열애도 그러하여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아니하여 함이 있는 법이 아니니 이런 뜻으로 열애라 하느니라. 대열반에 들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무슨 뜻인가? 늙는 것은 변천한다고 하나니 머리카락은 새고 낯이 쭈그러지며 죽는 것은 몸이고 목숨이 끊어짐이니 해탈한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으며 이런 일이 없으므로 해탈이라 이름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화폐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이 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주고 받고 하는 물물 교환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물물 교환. 물물 교환할 때 가치가 쌀 한 말하고 그 사과 한 상자랑 서로 가치가 비슷할 것 같으니까 너는 쌀 한 말하고 사과 한 상자 우리 바꿔 먹자라는 것이 가능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물건들은 너무 크니까 옛날에는 뭐 조개 껍질 뭐 이런 걸 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조개가 귀했나? 뭐 모르겠어요. 은으로 했다. 아니면 동전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금으로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물물 교환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돈을 상징하는 증서를 써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증서가 물건 쌀 하나하고 이 증서랑 서로 바꾸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화폐에는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신뢰가 깨지면 화폐가 그냥 제로가 돼버리는. 물건은 제로가 되지 않죠. 물물 교환할 때는. 근데 이것이 이제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서로 요구하는 게 다르고 그것들을 멀리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들을 물물 교환해서 어떤 증서로 써주고 그렇게 되는데요. 증서가 아닌 건 이제 현물하는 금하고 서로 교환하게 되는. 처음에는 이제 현물로 이제 금으로 또는 은으로 조개 껍질 이런 것 등등으로 귀한 거 거기에 가치가 해당되는 것들로 하다가 나중에는 증서로 바뀌었는데요. 이 증서가 믿지 않으면 상대가 보증을 써주지 않으면 보증이라는 게 없으면 그러면 화폐가 아무 가치가 없죠. 이 여러분들 통장에 국민은행 통장에 1,000만 원 있어. 국민은행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내 돈이야
라고 하지만 은행이 망했어.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5천만 원까지. 이제 본래는 0이 되는 건데 나라에서 보증을 해준대. 나라에서 보증해줬어요. 5천만 원 이내에는 그냥 나라에서 다 물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과 나라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나라가 그 은행이 망했을 때는 나라에서 보증해 주니까. 근데 10억이 있어. 10억이 있는데 은행이 망했어.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이외에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럼 은행이 망할 정도면 국가는 은행이 망할 정도면 국가는 참 난감하다 이제. 그래서 국가가 휘청해서 국가가 채무 보증 상환을 못하면 채무 보증된 걸 상환해 주지 할 능력이 못하면 그러면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죠. 우리 채무 보증할 수 없어요. 배째세요. 배째세요. 밑잔치 하세요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모라토리움을 채무 보증을 하기 어려우니까 IMF에 달러를 외환을 이렇게 빌려오는 거죠. IMF에서 몇억 달러, 몇천억 달러를 빌려와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게 이제 97년 IMF는 국제 은행이죠. 국제에서 만드는 세계에서 만드는 세계가 신뢰하는 IMF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화폐들은 가만 보면 증서가 참 중요해요. 신뢰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요. 화폐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달러, 우리나라는 원, 중국에는 위안, 일본엔 엔, 영국에는 파운드, 뭐 프랑스에는 프랑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그 나라들마다 부르는 게 좀 다른데요. 각 나라들마다 서로 이것들이 치환 비율이 있죠. 서로 바꿔주는 비율을 우리는 환율이라고 그러죠. 환율의 환동은 계속 변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경쟁력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우리 지금 이제 오늘 환율은 내가 보지 않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환율은 1달러당 1,380원이었어요. 1,380원이면 엄청 높은 환율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제일 안 좋을 때가 IMF 때 있고 2,000원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그리고는 이제 이번 그 코로나 때 1,500원 정도 했었던 것이, 그런데 1,380원이면 환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환율과 경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1,380원, 우리나라의 보통 안정적인 환율은 1,100원에서 1,200원 이 정도가 가장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가장 안정된 괜찮은 환율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에 비해서 환율이 1,380원이니까 아까 이를 보고 약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값이 올랐는데 왜 약세냐? 왜냐하면 예를 들면 달러 강세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달러가 강하면 원화가 약해져. 이게 약간 머리 아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올랐으면 강세가 되는 게 맞잖아. 원화 강세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1달러당 1,380원이고 1달러당 이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돈 가지고 1,000원이면 그 1달러라고 할 수 있는데 1,500원이 1달러면 원화가 약해진 거예요. 1달러의 가치가 1,380원, 1달러가 1,100원 이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값이 달러에 비해서 약하다. 그래서 이걸 원화 약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달러짜리 빵이 있어요. 1달러 빵 1달러야. 이거를 우리가 이제 1,500원에 사 먹으면 힘들잖아. 1달러짜리를 1,000원에 사면 얼마나 좋아요. 1달러짜리를 1,000원에 사면
괜히 돈 번 것 같아. 작년에는 1,500원이었단 말이에요. 일단 빵 하나에. 근데 올해가 되니까 1,000원이 됐네? 그럼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재산의 척도를 얘기하거든요. 내가 재산이 100만 달러야. 100만 달러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만 달러면 얼마겠어요? 1,380원이라고 하면 13억 8천만 원이거든. 13억 8천만 원이야. 내가 100만 달러, 외국인들을 볼 때, 아이고, 우리 김태진 고사님은 1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돈은 1,380원이지. 근데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1,000원이었으면, 1,100원이었으면, 11억, 아니, 13억 8천만 원이고, 11억이었다는 거죠. 11억이 100만 달러였는데, 13억 8천원 정도, 8천만 원이 100만 달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억 정도를 더 벌어야지, 2억 3억을 더 벌어야지 100만 달러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사님이, 아니, 나는 예전에 100만 달러 부자였는데 11억을 가지고 있어서 통장에 11억 있어. 그래가지고 나 100만 달러 부자지, 나 100만 달러야. 그런데 1년 사이에 환율이 올라가지고 100만 달러 부자가 아니라 90만 달러, 80만 달러 부자가 된 거야. 가난해진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잖아요. 나 100만 달러 부자였는데 작년에는. 근데 지금은 100만 달러 하려면 13억 8천만 원이 해야 돼. 2억 8천만 원이나 더 있어야 돼. 이게 100만 원일 때의 차이, 100만 원일 때는, 이제 100만 원일 때는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가격이 많을수록 100만 달러가 되면 2억 8천 원이나 2억 8천이나 더 돼야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사람들이 가난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해진다.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좋은 사람들 있죠? 1,380원처럼 환율이 막 엄청 오르면 어느 사람들이 좋을까요? 수출하는 기업들은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1,200원에 주고 이제 팔아가지고 1,200원에 바꿨는데, 하나를 팔아서 1,200원에 바꿨어. 사가지고. 근데 지금은 1,380원에 바꿔오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익이에요. 15% 정도 이익이에요, 보면. 가만히 앉아서 환차익을 15% 이익을 보는 거라고. 그러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반대가 되는 거죠? 높으면 수입 물가는 엄청 더 높아지는 거죠. 15%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어느 때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걸까? 어느 때 약세되는 걸까?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환율이 약세되는 걸까? 아니면 우리 원화가 강세되는 걸까? 약세되는 거야. 달러가 유입돼 막 들어오면 달러가 약세일까요? 강세일까요? 달러가 외국 자본들이 막 들어와.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역대급 수출이라도 돈이 많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 강세예요. 그러면 달러가 더 흔해지는 거잖아. 달러 양이 원화에 비해서 양이 많아져.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지. 환율이 내려가려면 수출 잘 돼서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해서 달러가 더 많아지든지, 그러면 환율이 쭉쭉쭉쭉 내려가서 1,200원이 되는 거죠. 1,100원도 될 수 있고 1,000원도 될 수 있어. 그럼 지금 1,380원. 왜 그럼 1,380원이 됐겠어요? 달러가 안 들어오거나 나갔다. 달러가 빠져나갔다. 달러가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환율은 치솟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예요. 달러가 막 나가. 그럼 우리가 수출을 못했어. 달러가 나간다는 말은 수출이 들어오는 게 별로 없다는 거, 수출을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에 실패해서 외자가 나간다든지 이런다라는 거죠. 외자가 들어오면 달러 문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아니 수출이 좀 작년보다 좋다고 그러거든. 지금 작년보다 수출은 늘었어요? 그럼 수출은 늘었어. 수출은 늘었는데 왜 환율을 안 내리는 거지? 투자 자금이 별로 안 들어온다는 말인 거잖아요. 투자가 별로 안 들어온다는 거야. 아니면 나가거나.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를 어디다 많이 하고 있죠? 미국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SK든 삼성이든 LG든 미국에 공장을 안 짓는 데가 없어. 중소기업까지 다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1차 밴드, 2차 밴드 있잖아. 현대차 1차 밴드들 다 미국 들어가요. 가서 공장 짓고 SK의 1차 밴드 다 들어오고 LG에 다 들어가서 우리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대신 그러면 우리 정부가 투자를 역대급 투자를 해. 정부가 투자를 할 때도 있거든요. 정부가 국채를 많이 찍어서 투자를 많이 해. 그러면 원화가 약세될까 강세될까? 네, 투자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있지만 기업에 투자해. 기업에 삼성전자 공장 짓고 LG 뭐 공장 짓는데 투자를 많이 보조금을 주면 그러면 이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방식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막 1,400원, 1,500원 해도 정부에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달러 대비 가치가 줄어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오히려 통화가 안정이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저렇게 투자하기 전에는 국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다 국내 투자 엄청 많이 해서 이렇게 자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노력했죠. 자, 그래서 이 환율은 지금 1,380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 환율은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스스로 시장에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다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달러당 엔화는 156엔, 157엔 정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은 1,200원, 1,100원 정도인데 1,380원이란 말입니다. 일본의 현재는 157엔이라고 달러에 10달러에 적정은 100이에요. 일본은 5년 전만 해도 100이었다고 157이 아니라 10달러당 100엔이었다고 지금은 157엔이 됐죠. 이러면 40%가 절상이 된 거죠. 가치가 하락한 거야. 1달러당 100엔에서 157엔이 됐으니까 훨씬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엔화는 역대급 역대급 절하를 겪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원화당 이제 엔화는 10 정도를 보통 하죠. 그래서 10배를 많이 곱했잖아요. 1,000원 하면 그 1,000엔 하면 우리 돈으로 만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8.6, 8.7, 8.6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엔화 값이 엄청 싸졌다. 이제 1,000원이 만원이 아니고 900원, 870원 뭐 이렇게 됐다. 아니 8,700원 이렇게 됐다. 만원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는 또 다르잖아. 이만큼 40% 절상했다는데 40% 요거는 10%, 12%, 12%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40%가 옛날에 비해서는 떨어졌다고. 그러고선 야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마도 달러 강세,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도 달러 강세, 일본에서는 더 강세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달러 강세 폭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럼 위안화는 어떠냐? 중국의 위안화는 1달러당 6.3 정도 했어요. 지금은 7.3이죠. 1달러당 6.3에 위안 하다가 7. 역시 높아졌잖아요. 더 높아졌잖아요. 이제 위안화 절상, 위안화가 약세다. 달러 강세. 여기도 역시 달러가 엄청 강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고 엄청난 강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달러 강세가 되니까 이제 왜 달러 강세가 이렇게 되느냐? 달러 강세가 된 이유. 왜 달러는 이렇게 강한 거지? 모든 나라에 비해서 달러가 지금 제일 강해요. 달러의 이렇게 어떤 상태를 강한지 약한지를 보는 달러 지수가 있어요. 이게 100 이하가 되면 달러가 약세가 된 거고, 100 이상이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데, 지금 106인가요? 107인가요? 얼마, 확인 안 했는데. 하여간 달러가 엄청 강해졌어요. 달러가 강해진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은 어느 때 달러가 강해지냐? 경제 위기가 되면 달러가 무조건 강해져요. 경제 위기가 되면 신용이 높은 그런 회사나 신용이 높은 사람은 아무래도 더 안정적이니까 더 믿잖아. 그쪽으로 다 돈이 몰리잖아요.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나빠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의 수입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잖아요. 그래서 대외 의존도가 엄청 높아요. 다른 세계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나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자금이 유출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유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우리가 총 시가총액이 2,000조인가요? 뭐 이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2,000개, 3,000개 되는 그런 그 기업들의 투자 비율들을 다 살피면 총 비율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10% 될까요? 20% 될까요? 30% 될까요? 어느 될까요? 40%. 올해 작년 42%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42%가 해외 자본이 증권들을 다 쥐고 있어요. 해외 자본이 심지어는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80%를 쥐고 있어요. 엄청나죠? 삼성전자 우도 있잖아? 삼성전자 우 70%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은행들 다 60%를 들고 있습니다. 그 해외 자본들이 다 주식들을 다 쥐고 있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죠. 배당. 자, 은행주들이 배당이 많은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그 대주주가 모두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은 배당을 받아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IMF 때 그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들을 엄청나게 매수했어요. 그 IMF 때 주식들이 쫙 빠졌잖아요. 이 3분의 1밖에 반토막 이상 난 그 은행주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40%, 50%씩, 60%씩 다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들은 어떻게 됐죠? 쫙 올라가서 IMF보다 지금 얼마나 더 올라가 있죠. 그래서 싼 가격에 사놓고 20년 동안, 25년 동안 계속 배당을 받아먹죠. 몇 프로씩? 8%에서 10%씩 해마다 배당을 이렇게 많이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경제 위기라는 게 참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은행주가 좀 올랐어요. 기업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은행주가 갑자기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지금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8%까지는 잘 안 주고 6에서 8% 사이, 6에서 8% 정도 사이 배당금을 줘요.
배당금 주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주가 오른 게 더 좋은 건가요? 주가 오른 게 어쨌든 이런 배당금을 유독 이렇게 많이 주는 은행주들, 무슨 생명, 무슨 보험 이런 그런 것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자본가들이 다 쥐고 있다. 우리나라 이제 해외 투자들은 거의 대부분 90%가 미국에서 투자한 것들이에요. 일본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투자한 것은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권시장의 42%, 작년에 41%였다고 그러죠. 42%가 해외 자본들이라면 우리가 경제가 망했을 때, 아니 세계가 경제가 안 좋을 때 이것들이 1%, 2%, 3%만 유출돼도 그러면 우리나라 것도 쫙쫙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민감한 것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나빠지면 세계 경제 상황이 코로나가 생긴다든지 금융위기가 생긴다든지 아시아의 IMF 이런 것이 생기면 한 방에 슉 이제 그 모든 자산 시장들이 폭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달러는 강세되는 거예요. 달러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위기가 되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해외 자본이 많겠습니까? 개발도상국 해외 자본 10% 20% 이상 다 됩니다. 유럽에도 해외 자본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생기면 돈들이 그래도 믿을 건 어디다? 그래도 믿을 만한 건 미국이다. 해서 자본을 빼서 미국으로 다 가져간다. 라고 해서 달러가 강세가 돼서 우리나라 환율은 1,500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적정 환율은 1,150원이다. 그러면 1,150원이 돼서 경제 위기가 되면 1,500원이 된다. 뭐지? 그러면 1,150원일 때는 달러 통장에 달러를 계속 월급 들어오면 계속 넣어야 된다. 그러다가 경제 위기가 생겨서 1,500원으로 촥 치솟으면 다 팔고 어디로 간다? 주식으로 들어간다. 이러고죠. 이렇게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했다라는 거잖아요. 폭락했으니까 기존에 달러 들고 있던 이렇게 달러 통장에 계속 넣어놓고 있었잖아. 여기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환율이 떨어져 있을 때는 1,200원 밑으로는 달러 통장에 내가 달러 예금을 만들어놔서 달러는 넣어놔야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경제 위기가 생기면 달러 강세가 갑자기 1,500원 딱 되면 팔아서 일로 이제 부동산은 이제 이렇게 그 가치가 팍팍팍 올라가서 좋긴 한데 현금 치환율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팔려지지 않잖아. 근데 달러 통장이나 아니면 주식 이런 것들은 금방 팔아서 금방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걸 이런 방식을 쓰면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경제 위기, 10년에 한 번씩 옵니다. 경제 위기가.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이치가. 그래서 10년에 한 번 오면 이렇게 있다고 팍 올라가면 속에서 일로 뚝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은 쉬운데 막상 그렇게 하려면 어려워요. 그 하루치 쓸 것도 없는데 내가 예금할 게 어디 있다고 뭐 이걸 합니까? 있는 사람 하는 얘기지. 있는 사람도 각자 뭐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이거 하겠어요? 어쨌든 이치가 그래요. 경제 위기가 되면 달러가 강세입니다. 일단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달러 강세는 어느 때 되겠냐? 두 번째 달러 강세가 되는 것은 금리 차입니다.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면 금리가 높으면 지금 5.25%죠.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5%가 넘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3.5죠. 금리 차이가 벌써 2% 가까이 1.7%, 1.5%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를 매입하는 게 더 낫겠어요?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우리나라 국채 이자를 3.5%밖에 안 줘. 미국 국채는 5% 넘게 이자를 주는 거지. 우리나라에 있는 국채까지도 팔아가지고 가겠다. 나 같으면 우리나라 국채 안 사고 5%나 주는데 국채 사면 그냥 5%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한국 국채 안 사고 미국 국채 사야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달러 유출되는 거죠. 그럼 환율 상승하락? 환율 하락. 해서 환율이 1300, 1400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 차가 이렇게 크면 우리가 환율이 지금 이렇게 1380원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20, 30%는 금리 차입니다. 한 20, 30%는 한 30%는 금리 차예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상황은 한 30%를 봐야 되는 거고, 뭐 또 다른 경제용이 한 30%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크게 차지하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은 3.5%에서 4%, 5% 올리지 않죠? 왜 올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더 잘 알죠? 금리를 더 올리면 우리가 큰일 당장 우리도 큰일. 지금 5% 이자를 쓰고 있는데 이게 4%가 되고 5%가 되면 7%, 8%가 된다는 거잖아, 은행 이자가. 그럼 국민들이 파산해. 국민들이 파산하면 더 나빠져서 환율은 더 원하는 절상이 돼서 1,400원, 1,500원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은 거야. 3.5% 하면 이 자꾸 외화가 유출되는데 빠져나갈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근데 어떻게 되고 있다? 빠져나가고 있는 듯 하지만 그래도 머물러는 있다. 우리나라 국채를 팔아제끼지 않는다. 왜 그러겠어요? 왜 미국의 자본가들은 우리나라 국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 국채만 다 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100% 갖고 있는 것도 불안한 거니까 이제 이머지 국가의 국채들도 뭐 10%, 20%를 갖고 있는다. 유럽의 국채들을 10%, 20% 갖고 있는다. 일본 것들을 갖고 있는다. 해서 이들의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한국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그냥 갖고 있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역시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인하한다. 금리 인하를 해 5.25에서 이제 연말이 되면 4.75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꿈은 많이 날아갔지만 내년 되면 4%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우리도 금리를 인하하겠죠. 어쨌든 금리 인하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는 환율하고 금리를 이렇게 인하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잘못 인하해 버리면 환율이 또 폭등해서 1,500원 밀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 비율을 잘 조절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은행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런 금리하고는 물가, 환율, 물가는 서로 지대한 영향 관계가 있죠.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1,500원 막 넘어간다 이러면 물가 상승률이 4%, 5% 막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콩하고 곡물들을 옥수수, 밀 다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버리면 이렇게 1,500원을 뚫고 가면 그러면 수입 물가가 너무 비싸서 우리 시장 물가는 덩달아 다 밀가루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설탕, 밀가루 다 외국에서 다 99% 다 수입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00원을 뚫고 간다 이러면 물가가 폭등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시 그래서 그럴 때는 금리를 어떻게 해요? 금리를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면 금리를 낮출까요? 높일까요? 물가 폭등하면 금리를 높이는 거예요. 물가 잡는 것은 한국은행이 최우선 목표하는 것은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물가가 막 파파파파 올라가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금리 인상해서 시중에 돈을 줄여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금리가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저거 대출을 해야 안 해요?
대출 안 하죠? 대출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 돈은 많이 퍼지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봐요. 대출 1억 원 했어? 1억 원을 어디서 하는 거지? 은행에서 하잖아요. 거기 은행에서 주는 것은 증서 하나밖에 없어. 그 채무 보증, 채무증 이거밖에 없다고. 은행 찍힌 거 이거밖에. 증서 사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억을 내주네? 또 1억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이거 이렇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서 또 하면 이렇게 9배씩 막 늘어나. 그래서 돈이 1억을 대출하면 거의 8억 정도가 세상에 더 풀리는 효과가 나요. 이걸 보고 M2 중과를 우리가 통화가 M이라는 것은 그냥 한국에서 찍은 그 한국은행에서 찍은 것을 통화량이라고 하고요. 통화라고 하고요. 이것이 양을 얘기하는 것이 M의 양이 얼마냐 한 것을 통화량이라고 그러고 M1이라는 것은 예적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M2라는 것은 예적금에 가용할 수 있는 2년 내 것들까지 다 합해서 그래서 M2 증가율, M1 증가율 세상에서 많이 쓰는 것은 M2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여유 자금까지를 다 해서 통화량, M2 통화량이라 하는데요. 이 통화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러면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돈이 세상에 많이 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통화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릴수록 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식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건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주식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물가가 막 오르면 주식은 올라요. 올해 작년에 주식시장 제일 많이 오른 데는 어디겠어요? 아르헨티나하고 튀르키예요.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막 그 금리도 20%, 30%, 100% 막 이러거든. 아르헨티나는 100% 되고 그 튀르키예는 금리가 20%나 돼요. 금리가 막 20%, 금리 20%인 거 봤어요? 금리가 100%인 거 봤어요? 금리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지금 통화량이 엄청 풀려가지고 돈의 가치가 팍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이렇게 높인 거예요. 그래도 안 잡혀서 계속 물가가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빠바바박 올라가게 돼요. 경제가 나쁜데 아르헨티나 경제가 나쁜데 무슨 주식이 올라가냐?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도 돈의 가격하고 비례하거든요. 사과 하나, 주식 하나 똑같은 거예요. 사과 값이 1,000원 하다가 5,000원 하고 10,000원이 되면 주식도 사과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1,000원 하다가 10,000원 하다가 5,000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가가 막 오르면 부동산 올라야 돼요. 부동산도 같은 거예요. 사과 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과 하나 값이 부동산 하나 값이라면 사과가 1,000원에서 5,000원 되면 부동산 값도 1,000원에서 5,000원 되는 거죠. 주식도 1,000원에서 5,000원 되는 거예요. 사과가 또 1,000원에서 5,000원 되는 것처럼 원리가 이제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통화량 이거 환율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어 그냥 이제 이런 얘기가 너무 재미없어 하시기도 하지만 재미없죠? 강의를 잘해야 재미있는데 어쨌든 뭐 오늘은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네요. 들어도 잘 모르겠죠? 자꾸 듣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일을 좀 하다 보면 쉬워져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게. 이걸 공부를 안 해서, 며칠 전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네? 어떤 보살님 있는데, 알트코인을, 뭐라고 했어요? 알트코인을 샀대. 그 보살님이 1.5달러에 샀대. 이거를 그냥 산 것도 아니고 보살님도 참 용감하셔. 1억 원어치를 샀대. 와, 너 참 신기하대. 이렇게 보면 갑부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평범한 보살님인데 보살님이
1.5달러 정도 되는 알트코인을 1억 원어치를 샀대. 근데 이것이 사고 나서 6달러까지 오르더래. 너무 좋은 거지. 야, 6달러까지 오르, 야, 그 유보살님 생각은 여기서 탁 매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10달러까지 간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게 쭉 내려가서 0.15달러 뭐 이렇게 10분의 1로 확 줄고 0.1달러, 0.15달러 이렇게. 아직도 그냥 갖고 계시대. 아직도 갖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렇습니다. 이 코인은 너무 안타까워도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요. 비트코인의 경우 변동성도 지난번에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 봤죠? 올 연초에 2,500만 원이었습니다. 2,500만 원 하던 것이 1억까지 갔습니다. 엄청 변동폭이 크죠? 그거 보고 너무 좋다라고 할 건 아니에요.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나 좋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매도의 원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1.5달러에서 6달러 간다면 이렇게 매도의 원칙을 정해야 돼요. 여기서 10% 팔겠다. 2배가 되면 원금 다 팔아야 됩니다. 2배가 되면. 더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금 다 팔고 야, 이게 3배가 됐네? 그러면 갖고 있는 것에서 또 30%에서 50%를 또 팔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만 어쩌다 한번 일어나면 그러면 좀 올라가면서는 10%씩 팔다가 이게 2배가 되면 원금을 다 찾아내야 된다. 원금은 내가 1억 원 해놨으니까 1억 원 내놓고 나머지 가지고 지켜보면서 더 올라가면 거기 또 많이 올라간 것 같으면 혹시나도 이게 정말 10달러 간다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10달러는 갈 거야 라는 거는 이제 이 중에 정말 이제 30%만 갖고 가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매도해서 수익으로 챙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단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회양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만공